본 채널들의 영상들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픽션입니다. 2014년 6월 한강 하류 수심 6m 진흙 바닥에서 40kg짜리 검은 여행용 가방이 오려졌습니다. 지퍼 사이로 흘러나온 강물과 함께 코끝을 찌르는 부패의 냄새가 현장을 덮쳤고, 가방 안에는 화강암 돌덩이 4개에 등산용 로프로 친칭 묶인 채 태아처럼 웅크린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0일 전 30년간 학습지를 배달하며 남편을 국립대 정교수로 만든 헌신적인 아내 이정은 씨. 그녀는 남편과 단판 짓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즐겨 신던 운동화만 현관에 남긴 채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단정지었고 세상은 그녀를 무책임한 아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세월 50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색일, 차가운 강바닥에서 그녀가 딸과 여행 가려 아껴둔 가방이 참혹한 수중 무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30년의 헌신을 돌덩이로 되돌려준 걸까요? 과연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로해주세요. 여기는 수사 파일입니다. 2014년 6월 17일 오전 10시 인천 한강 하류 김포대교 아래는 며칠째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수온 18도. 탁하게 흐린 물빛 사이로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물 속에서 잠수구 2명이 50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죠. 실종자 가족의 탄원으로 시작된 수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힘을 실어주었지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색 인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장비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죠. 인천 남부경찰서 수색팀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색팀 내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50일입니다. 한강 하류는 유속이 빨라서 시신이 있었다 해도 진작에 하류로 떠내려 갔을 겁니다. 이제 그만 접읍시다.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0일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지탱하기엔 너무 긴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날은 사실상 마지막 수색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수구 2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후 2시까지. 그 시간이 지나면 장비를 철수하고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될 참이었죠. 오전 11시. 잠수구 박 씨는 수심 약 6m 지점, 교각 하부의 진흙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죠. 탁한 강물 속에서는 손을 뻗으면 손끝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장갑 낀 손의 촉감만이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진흙, 돌멩이, 나뭇가지, 폐타이어 50. 10일간 손에 잡혔던 것은 전부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죠. 이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박 씨 자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시 23분이었습니다. 장갑 낀 오른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걸렸죠. 돌멩이와는 달랐습니다. 나뭇가지의 거친 감촉도 아니었습니다.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그것은 표면이 매끈했고 모서리가 있었으며 사람이 만든 물건 특유의 인공적인 형태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크기는 양팔을 벌려야 할 만큼 컸습니다. 박 씨가 수중무전기로 수면 위에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뭔가 잡혔습니다. 가방 같은 건데 크기가 큽니다. 크레인 내려주십시오. 보고를 받은 수색팀장은 즉시 크레인 작업을 지시했고 와이어가 탁한 강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30여 분의 작업 끝에 수심 6m 바닥에 잠들어 있던 그것이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흙과 녹조로 뒤덮인 대형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길이 약 90cm. 크레인 저울이 가리킨 무게는 40kg을 넘겼습니다. 여행용 가방 하나가
40kg이라는 것은 옷가지나 짐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뜻이었죠. 가방이 선착장 바닥에 놓이는 순간 지퍼 사이로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현장을 덮쳤습니다. 50일간 강물 속에 잠겨있던 것이 보내는 말로는 옮길 수 없는 신호였죠. 수색팀원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한 명은 선착장 끝으로 달려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색팀장이 장갑을 2겹으로 꼈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한 번 감겼다 떠졌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퍼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먹만한 돌덩이 4개였습니다.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 아니었죠. 표면이 갇힌 산에서 가져온 듯한 화강암 덩어리. 누군가 골라서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시신에 단단히 묶어놓은 등산용 로프가 보였습니다. 길이 약 3m. 로프는 시신의 몸통과 다리를 칭칭 감은 채 돌덩이 4개와 연결되어 있었고 매듭은 한 번 묶으면 풀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로프 사이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들어있었습니다. 50일간 강물에 잠겨있던 탓에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수색팀장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악문 턱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감력팀 부르십시오. 지금 당장. 그 한마디에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색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검은 가방, 돌덩이, 등산용 로프. 이 3가지는 실종을 가장한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영원히 강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죠.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로프로 몸을 묶고 돌을 넣은 뒤 강에 뛰어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부패가 심해 유관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치아 감정에도 시간이 필요했죠. 그때 감정관의 시선이 시신의 오른손에서 멈췄습니다. 50일간의 부패에도 가방이라는 밀폐 공간이 외부 수류의 직접적 마찰을 줄여준 덕분에 오른손 일부에서 지문이 채취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도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었죠. 감정관이 조심스럽게 지문을 채취하며 말했습니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에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목소리만은 담담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지문 하나 살아 있습니다. 이걸로 대조하면 신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50일간 암흑 속에 잠겨있던 사건에 처음으로 빛을 비춘 순간이었습니다. 대조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문은 50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 여성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정은 50세 인천 송도 거주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 가정주부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현장에 급파된 인천 남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7명은 가방을 둘러싸고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형사들의 시선은 가방 속 웅크린 시신과 시신을 올가맨 로프와 그 로프에 묶인 돌덩이 사이를 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착장 뒤편 수색을 지켜보기 위해 새벽부터 와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명도 아니었고 통곡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형사 한 명이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정은의 딸이었습니다. 50일 동안 매일 아침 엄마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며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목이 갈라진 채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그 한마디. 엄마 맞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도, 잠수부도, 감정관도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답해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강단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정은 씨는 50일 전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얘기하고 올게.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리라 믿었던 그 여자는 검은 가방 속에서 돌덩이에 묶인 채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정은이 가장 따뜻하게 빛나던 시절,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가장 찬란했던 그 나이들로. 충남 공주. 농밭이 끝없이 이어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정은은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죠. 농사꾼 딸이 무슨 대학이냐고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소 한 마리를 팔아 딸의 첫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은은 그 소 한 마리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이정은에게 아이들 앞에서 분필을 주고 칠판에 글씨를 쓰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이정은은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죠. 장 씨. 같은 대학 출신의 시간 강사였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인사를 나눈 것이 시작이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죠. 장 씨는 그때 월급이 변변치 않은 시간 강사에 불과했지만 이정은의 눈에는 달라 보였나 봅니다. 이정은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공부를 참 열심히 해. 꼭 큰 사람 될 것 같아. 그 믿음 하나로 이정은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약 1984년, 이정은의 나이 20살 즈음이었죠.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가난했습니다. 장 씨의 시간 강사 월급은 고작 120만 원. 새빵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정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대신 선택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교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남편의 박사학위 과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이정은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교실을 떠났습니다. 소 한 마리 값으로 시작된 꿈. 분필가루 날리며 아이들 앞에 서던 그 찬란한 시간을 스스로 접었죠. 딸이 태어난 해, 장 씨의 월급은 여전히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은은 등에 갓난아이를 업은 채 학습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 겨울에는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아파트 단지를 오르내렸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빌라 계단을 하루에 12번씩 오르내리면서도 아이가 울면 계단참에 멈춰서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남편의 해외 학회비가 되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삭시 200만 원이 넘던 시절, 이정은은 석 달치 배달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리고 그 학회 발표가 장 씨가 국립대 정교수로 임용되는 결정적 업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교수 임용장을 받아든 날, 이정은이 했던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미역국을 올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건넨 한마디였죠. 수고했어, 당신.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는 그 말 속에는 등에 아이를 업고 5층 계단을 오르내리던 3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교수가 된 뒤에도 이정은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탕기에 한약 재료를 넣고 보약을 다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인 보약이었습니다. 이정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죠. 지인에게 이정은이 했던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혼 문제만 정리되면 말이야. 딸 결혼할 때 한복 한 벌 맞춰 입고 싶어.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거 예쁘잖아.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정은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아껴둔 여행용 가방 있잖아. 그거 끌고 딸이랑 제주도 한번 가는 게 소원이야. 한복 한 벌과 제주도 여행. 그것이 30년을 헌신한 여자의 전부였습니다. 그 여행용 가방은 옷장 안에 비닐에 쌓인 채 한 번도 쓰이지 못하고 있었죠. 이정은은 가끔 옷장을 열어 그 가방을 바라보며 언젠가 올 그날을 그렸을 겁니다. 그 가방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지 이정은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이정은이 새벽마다 보약을 다리고 있던 그 시각, 남편 장씨의 전화기에는 이상한 기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하루 평균 11통의 통화 기록. 통화 시간은 대부분 이정은이 잠든 밤 11시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죠. 장 씨는 학과 회식 자리에서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 앞에서 술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사람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습지 배달까지 하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준 사람이에요. 제가 뭘 갚아도 다 못 갚죠. 동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참 다정하고 훌륭한 남편이라고. 왕 교수네는 부부 사이가 참 각별하다고 말입니다. 거짓된 칭찬과 가식적인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회식장. 그 순간에도 장 씨의 안주머니 속 전화기는 쉼없이 진동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 전화기에 액정에 뜬 그 이름. 그는 결코 동료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잔혹한 진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의 번지르르한 감사 인사가 끔찍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사람 덕분이라는 그 겸손한 한마디. 그것은 무려 30년간 곁에서 피땀 흘려 보약을 다리던 조강지처. 그 아내를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한 소름 끼치는 리허설이었던 겁니다. 2014년 4월 28일 오후 7시 12분 이정은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떨리거나 불안해하는 톤은 아니었죠. 마치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보약을 다릴 사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이혼 문제 단판 짓기로 했어. 잘 얘기하고 올게. 걱정 마. 지인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협의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응, 잘 되길 바래 정도의 말을 건넸을 뿐.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죠. 그것이 이정은의 목소리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이정은은 송도의 한 대형 주차장에서 남편 장 씨의 차량에 올라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차장 외부 CCTV에 이정은과 체형이 유사한 여성이 검은 세단의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포착되었지만 화질이 낮아 얼굴 식별은 불가능했죠. 이 시점부터 이정은의 흔적은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밤 10시 47분 이정은의 휴대폰 기지국 신호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김포대교 인근에서 약 3분간 다시 켜졌다가 영구적으로 꺼졌죠. 3분. 누군가가 일부러 전화기를 켠 뒤 다시 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 짧은 재접속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지국 기록은 수사 파일 속에 숫자의 나열로만 남았을 뿐 아무도 그 3분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죠. 이정은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현관에는 이정은이 즐겨 신던 베이지색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끈이 풀린 채가 아니라 누군가가 벗으면서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외출하기 전에 다른 신발로 갈아 신은 사람의 흔적이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한지에 쌓인 보약 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귀, 황기, 대추. 다음날 새벽에 다릴 재료를 전날 밤에 미리 꺼내두는 것이 이정은의 습관이었죠. 내일 아침 돌아올 사람이 챙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신분증은 집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도, 신분증도, 운동화도 두고 간 사람. 보약 재료까지 준비해놓고 사라진 사람. 스스로 떠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 모순을 짚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의 현관 잠금 장치 기록에 이정은이 다시 돌아온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CCTV에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은 반경 5km의 하천, 공원, 산길을 수색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실종이었습니다. 4월 29일 오전 9시 남편 장 씨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은 충남 공주에서 농사를 짓는 노인이었죠. 딸이 시집간 뒤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사위의 전화를 받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전화기에 뜬 사위의 이름을 보고 장인은 반가움보다 불안을 먼저 느꼈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장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소리가 섞여 있었고 말끝이 흐려지는 울음을 참는 사람 특유의 호흡이었죠. 아버님, 정은이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그쪽으로 간 건 아닌지 가출한 것 같습니다. 잔인의 손이 떨렸을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전국의 친척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정은이를 찾아줘. 혹시 연락 온 데 없어? 제발 좀 찾아줘. 그 시각 장 씨는 인천 남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은 장 씨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간간히 끊겼죠. 조사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내뱉은 말이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혼 문제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울증 기운이 있었어요.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말을 마친 뒤 장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조사관은 물 한 잔을 건네며 잠시 기다려주었죠. 조사관의 눈에 비친 장 씨는 아내 걱정에 잠을 못 잔 지극히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장 씨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4월 28일 밤 10시에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진술은 구체적이었죠. 어떤 채널을 봤는지, 몇 시쯤 잠이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까지 마치 미리 준비한 듯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집 앞 CCTV에는 그날 밤 장 씨의 차량이 움직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면 장 씨는 집에 있었던 것이 맞다. 수사관은 그렇게 판단했죠. 단, 그 CCTV는 주차장 입구가 아닌 아파트 현관만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지하 통로는 CCTV 사각지대였죠. 현관을 통하지 않고도 차를 뺄 수 있었다는 것을 수사관은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 파일 38페이지에 조용히 묻혀있는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 씨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이었죠. 그 기록에 따르면 밤 11시 15분에 장 씨의 전화기는 자택이 아닌 송도 주차장 반경 200m에서 신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3분에는 김포대교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죠. 10시에 잠들었다는 진술. 그리고 11시 15분에 송도 주차장. 새벽 1시 3분에 김포대교. 2시간 15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수사 파일 속에 숫자로 적혀 있었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지국 기록 대조는 살인 혐의가 특정된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고 이 사건은 아직 실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치명적인 단서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도 뻔뻔하게 단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쾌하고 의아하다는 듯한 교묘한 뉘앙스까지 섞여 있었죠. 김포대교요?
거긴 평생 가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길 굳이 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갈 이유도 없다고 딱 잡아댔던 셈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실종 당일 장씨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김포대교 요금소를 통과한 뚜렷한 전산 기록이 한 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연녀 한씨 차량의 GPS 로그 기록. 그 역시 얇은 수사 파일 어딘가에 분명히 첨부되어 있었죠. 그 GPS 기록에는 4월 28일 자정 무렵 김포대교 위에서 약 10분간 가만히 정차해 있던 소름 끼치는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결정적인 기록. 모두 경찰의 수사 파일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은 단순 별첨 자료로, GPS 로그는 그저 참고 자료로 뭉뚱그려진 채 파일 맨 뒷장에 조용히 끼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진지하게 그 서류를 열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초기 수사는 불과 3주 만에 허망하게 방향을 잃고 좌초되었습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조작된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은의 휴대폰에서 실종 직후 발송된 짧은 메시지. 수신자는 이정은의 지인 3명이었고 보내진 내용은 모두 소름 돋게 동일했습니다.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 이 자기적인 문자가 수사의 모든 방향을 어긋나게 결정지어버렸습니다. 수사관은 너무도 안일하게 판단했죠. 본인이 직접 보낸 생존 문자가 있으니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난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극심한 이혼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 가출 추정. 그렇게 성급한 결론이 내려졌고 이정은 사건 파일은 먼지 쌓인 미제 서류함 깊숙한 곳으로 무참히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발송한 시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그것은 자정 무렵 차가운 김포대교 인근에서 이정은의 꺼진 전화기가 딱 3분간 기괴하게 다시 켜졌던 바로 그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은이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정은의 전화기를 빼앗아 준 다른 누군가의 잔혹한 손가락이 대신 쳐서 보낸 거짓 문자였죠. 30년을 헌신한 아내를 어두운 강물에 무참히 던져버린 바로 그 악마의 손으로 친 문자였습니다. 순진한 세상은 가증스러운 남편의 눈물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노련한 경찰도, 애가 타는 늙은 장인도, 함께 일하던 동료 교수들도, 아파트 이웃들도 모두 속아 넘어갔죠.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가 너무도 걱정된다고 오열하는 점잖은 대학 교수의 얼굴. 그 두꺼운 가면을 아무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울증, 이혼 스트레스, 그리고 자발적인 가출.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이 남편 장 씨가 치밀하게 짜놓은 완벽한 그림 안에 너무도 깔끔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악어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 장 씨는 쏟아지는 세상의 동정을 든든한 발판 삼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이중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오후 2시, 장 씨는 인천 송도의 한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16시간 후였죠. 프런트 직원이 건넨 카드키를 받아든 장 씨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연녀 한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디럭스 더블룸에 투숙했습니다. 호텔 내부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저녁 룸서비스가 한 건 접수되었죠. 스테이크 2인분과 레드와인 1병. 주문 시각은 오후 7시 42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충남 공주에서는 장인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친척에게 돌린 연락은 23통이었고 돌아온 대답은 전부 같았죠. 정은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은 다음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장 씨와 한 씨는 로비에서 나란히 걸어 나왔고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에 올라탔죠. 호텔 로비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인의 실종으로 밤잠을 설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죠. 이후 50일이 흘렀습니다. 장 씨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씨는 강의실 문을 열고 교단에 섰습니다. 출석을 부르고 교재를 펼치고 학생들 앞에서 한 학기 커리큘럼을 빠짐없이 소화했죠. 지각도 없었고 휴강도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장 씨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장 씨는 교수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숨을 쉬곤 했죠.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집사람이 갑자기 나가셔 밥을 못 먹고 다닙니다. 동료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 씨의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건넨 도시락과 반찬통이 놓이기 시작했죠.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30년간 이정은이 챙기던 밥상의 빈자리를 동료들의 동정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대학까지의 경로 중에는 김포대교를 건너는 우회도로가 있었지만 장 씨는 그 길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죠. 매번 반대쪽 도로로 돌아가십니다. 15분이 더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리 아래 수심 6m 진흙바닥에는 이정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명뿐이었죠. 5월 첫째 주, 장 씨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은 명의의 적금 통장 해지 신청서를 제출했죠. 금액은 1,200만 원. 사유란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배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한 뒤 별다른 의심 없이 처리했죠. 이정은이 학습지를 배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름 땡볕에 아이를 업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겨울 칼바람에 손이 갈라지며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이 인출된 날, 이정은은 한강 바닥에서 32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장 씨는 매연녀 한 씨와 함께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용 아파트 매물을 둘러보았죠. 방 2개짜리 신축 아파트, 남양, 한강 조망.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을 안내하며 거실 창문을 열어 보였고 장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훗날 수사관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참 다정한 부부 같았어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장 씨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다만 그 아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41일 지났습니다. 장 씨는 학과 세미나에서 신임 교수 환영사를 읽었습니다. 박수를 받았고 기념사진을 찍었죠. 49일째 되는 날, 장 씨는 대학 홈페이지에 올릴 교수 프로필 사진을 새로 촬영했습니다. 배경은 연구실 책장이었고 카메라를 향해 장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촬영되는 순간 한강 바닥에서는 이정은이 49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종 20일째 되는 날의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장 씨는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수사관이 부인이 나갈 때 무엇을 입고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아내가 무엇을 입고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방은 안 들고 나갔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옷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색의 옷이었는지, 외투를 걸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가방은 안 들고 나갔다고 단정했습니다. 옷도 모르면서 가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0일 동안 장 씨는 강의를 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내연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동료의 위로를 받으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50일 동안 한강 바닥 수심 6m에서는
이정은이 차가운 어둠 속에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웃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6m 아래에는 빛도 바람도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딸이 매일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도, 남동생이 매주 한강변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도, 남편이 내연녀와 호텔에 갔다는 것도, 이정은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 세월 동안 누군가는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이틀째부터 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증명사진을 들고 동네 사진관을 찾아갔죠. 사진 속 이정은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연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사진을 200장 인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뭐에 쓰시려고요? 하고 물었을 때 딸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깨물었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아래 딸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연락주세요. 그 아래 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자세히 보면 회계 끝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200장의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역 대합실 기둥에 붙이고, 송도 해수욕장 입구 게시판에 붙이고, 버스터미널 매표소 옆 벽에 붙이고, 대형마트 출입문 유리에 붙였죠. 테이프가 떨어지면 편의점에서 사고, 전단지가 바람에 날아가면 주워서 다시 붙였습니다. 하루에 걷는 거리가 15km를 넘는 날도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슬쩍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 한 명이 멈춰서서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못 봤어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죠. 딸은 돌아서는 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못 봤다는 말에도 감사하다고,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처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의 남동생은 충남 공주에서 인천까지 매주 2번씩 올라왔죠. 편도 5시간. 새벽 4시에 출발하면 아침 9시에 인천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으며 누나의 이름을 불렀죠. 누나, 정은 누나. 강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갈 때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죠. 처남은 강둑에 서서 탁한 강물을 내려다보았을 겁니다. 그때 처남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강 아래 수심 6m 지점에 누나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딸과 처남, 두 사람은 50일 동안 인천 남부경찰서를 17번 방문했습니다. 평균 3일에 한 번 꼴이었죠. 방문할 때마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색 좀 더 해주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5번, 6번을 넘기자 대답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가출 추정이라 추가 수색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보낸 문자도 있고요. 딸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은 채 2시간을 버텼고 결국 수사관이 먼저 자리를 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잔인했습니다. 수군거림은 실종 열흘째부터 시작되었죠.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서, 마트 계산대 줄에서, 미용실 거울 앞에서 이정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며 재산 들고 도망간 거 아니야? 남편이 교수인데 설마 무슨 일을 했겠어? 사모님이 바람난 거래. 남편 뒷바라지만 했다더니 돈 챙겨서 새 남자한테 간 거 아닐까? 그 말들은 바람을 타고 딸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서는 딸의 등 뒤에서 저 집 딸 불쌍하다. 엄마가 도망갔는데 혼자 찾아다니네. 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장씨의 동료 교수 한 명이 딸을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딸을 마주친 그 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네가 아버지를 의심하면 되겠니? 어머니가 알아서 돌아오실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교수가 돌아간 뒤 경찰서 화장실로 들어갔죠. 30분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딸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는 것만 경찰서 민원실 직원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실종 한 달째. 딸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월급이 끊겼고 월세가 밀렸고 카드 연체가 시작되었죠. 처남의 몸도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왕복 10시간 운전에 잠은 하루 서너 시간,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이 전부였죠. 한 달 만에 체중이 8kg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살아있으면 연락이 오지 않겠니? 50일이야. 50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스스로 떠난 거야. 딸은 그 말들을 전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엄마의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죠. 현관문을 잠그는 손이 떨렸고 계단을 내려가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수사관에게 했던 말이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13번째 경찰서 방문이었던 그날, 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엄마는 나한테 문자 한 통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 문자를 직접 보낸 게 아니에요.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출 추정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서 딸의 확신은 그저 유가족의 감정적 호소로 처리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딸은 그 확신 하나만 붙들고 50일을 버텼습니다. 매일 저녁 딸은 식탁에 엄마 몫의 밥그릇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 한 공기를 덮어서 엄마가 늘 앉던 자리에 가지런히 놓았죠. 숟가락은 밥그릇 오른쪽에 나란히 매려 놓았고 밥그릇 옆에는 엄마의 증명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전단지에 쓰인 것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연한 미소. 밥은 매번 식었습니다. 김이 다 빠지고 표면이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딸은 식은 밥을 버리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또 한 공기를 퍼서 같은 자리에 놓았죠. 밥은 매번 버려졌지만 사진은 매일 새로 닦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사진 표면을 쓸어내리며 딸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50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50일 만에 침묵하던 한강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딸의 탄원서는 17번째였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민원실을 거쳐 강력팀 사무실을 거쳐 그 종이 한 장이 베테랑 형사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강력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중견 수사관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사가 탄원서를 읽고 난 뒤 수사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다는 것만 알려져 있죠. 파일은 두껍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서, 장씨의 조서, 기지국 기록 출력물, CCTV 확인 보고서, 그리고 가출 추정이라고 적힌 종결 의견서. 형사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호텔 투숙 기록이었습니다. 4월 29일 인천 송도 모 호텔 디럭스 더블룸 투숙자 장씨 외 1명. 형사의 눈이 외 1명이라는 세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 대학 교수가 호텔에 갔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16시간 만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형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왜 호텔에 갔는가? 아내가 사라져서 밤잠을 설쳤다는 남편이 16시간 뒤에 호텔 디럭스룸에서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습니다. 걱정에 밥을 못 먹는다던 사람이 룸서비스 와인을 주문했죠.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외 일명은 누구였을까요? 형사는 호패 측에 투숙 기록의 동반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회신이 왔죠. 동반 투숙자의 이름은 한 씨. 형사는 그 이름을 보고 장 씨의 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장 씨의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중 한 교수라는 이름이 있었고 하루 평균 11통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죠. 형사는 한 씨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장 씨와 같은 대학 출신, 장 씨의 제자, 현재 비전임 강사. 한 교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장 씨가 전화기 속에 숨겨둔 이름이었죠. 내연녀였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간 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불륜의 증거일 뿐 범죄의 증거는 아니었죠. 형사는 일주일 동안 새로운 실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형사의 손이 수사 파일 38페이지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밑줄 긋지 않았던 그 기록. 장 씨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내역이었죠. 밤 11시 15분, 송도 주차장 반경 200m. 새벽 1시 3분, 김포대교 인근. 형사는 그 두 줄의 숫자 옆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조서에 적힌 진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밤 10시에 집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다. 10시에 잠들었다는 사람의 전화기가 11시 15분에 송도 주차장에서 신호를 잡았습니다. 새벽 1시에는 김포대교에서 신호가 잡혔죠. 2시간 15분의 공백. 그 공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형사는 장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조사실은 사방이 회색벽이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장 씨는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죠. 첫 번째 조사 때와 다르지 않은 근심 어린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속도는 느렸죠. 그날 밤 11시에 송도 주차장 근처에 계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장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오른손 검지가 한 번 떨렸죠.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나갔다 온 것 같습니다. 장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것 같습니다. 라는 애매한 표현이 붙어 있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당 시간대 송도 주차장 반경 500m 내 모든 편의점에 CCTV를 확보했죠. 편의점 7곳, CCTV 영상 합산 14시간 분량. 형사는 그 영상을 전부 돌려보았습니다. 장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곳에서도 단 1초도 잡히지 않았죠. 편의점에 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모습을 드러냈죠. 김포대교에는 가본 적이 없고 갈 이유도 없다. 장 씨가 첫 조사에서 단언했던 말이었습니다. 형사는 장 씨 차량의 하이패스 통과 기록을 조회했죠. 4월 28일 김포대교 요금소 통과. 한 건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던 곳을 그날 밤 지나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은 차량이 다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 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결정적 증거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수사 파일 뒤편에 끼워져 있던 참고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자료. 내연료 한 씨 차량의 내비게이션 GPS 로그였죠. 4월 28일 자정, 김포대교 위. 정차 시간 정확히 10분. 자정의 김포대교 위에서 10분간 차를 세워놓은 겁니다. 한밤중에 다리 위에서 10분. 그 1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형사는 인천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4월 28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송도에서 김포대교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했죠. 관제센터 직원이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지나간 그 시간대 영상 속에서 직원의 눈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이동하는 두 대의 차량이었죠. 검은 세단 한 대와 흰색 SUV 한 대. 두 차는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장 씨의 차량이었고 흰색 SUV는 한 씨의 차량이었죠. 두 대의 차는 김포대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는 송도 인근 대형마트의 CCTV를 조회했습니다. 장 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했을 가능성을 추적한 것이죠. 4월 25일. 범행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마트 내부 CCTV에 장 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죠. 카트 안에는 등산용 로프 한 뭉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시각과 품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가방은 사지 않았습니다. 살 필요가 없었죠. 아내의 옷장 안에 비닐에 쌓인 채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가방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하자 장 씨는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내연녀 한 씨에게 문자를 보냈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폰도 바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50일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태어남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죠. 같은 시기 장 씨의 자택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태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속 쓰레기통 안에 검게 탄 종이 조각들이 남아 있었고 서재 창문이 열려 있었죠. 태운 냄새를 빼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은 삭제할 수 없었고 GPS 좌표는 내비게이션 서버에 남아 있었고 CCTV 영상은 관제센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고 마트 영수증은 카드사 서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 씨가 태운 것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디지털 기록은 불에 타지 않죠. 50일간 완벽했던 가면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그날 밤의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연녀 한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체포는 시신 발견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한 씨는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조사실 의자에 앉자마자 양손을 떨기 시작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형사가 GPS 기록과 CCTV 영상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자 한 씨의 시선이 그 서류들 위를 빠르게 훑었죠. 18시간이었습니다. 한 씨가 버틴 시간은 18시간이었죠. 첫 12시간 동안 한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형사가 김포대교 위 10분 정차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 한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째 한 씨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물을 두 모금 마신 뒤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준 채 고개를 숙였죠. 18시간째 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고 문장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죠. 장 교수가 3개월 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저는 차를 운전했을 뿐입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한 씨의 자백과 함께 범행의 전무가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했죠.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 씨는 2014년 초부터 아내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고 장 씨는 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그 여자한테 재산 반을 줘야 하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그러면 우리 시작도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장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루미놀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죠. 루미놀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에도 반응하는 시약입니다. 50일이 지나고 트렁크를 세척한 뒤에도 피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죠. 천으로 닦아도 물로 씻어도 한번 스며든 피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미세 혈흔에서 추출한 DNA가 이정은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복원한 그날 밤의 타임라인은 이러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오후 7시 12분 이정은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잘 얘기하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이정은은 송도 대형 주차장에서 남편 장 씨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탔죠. 이혼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송도 주차장에 세워진 장 씨의 차량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범행 도구는 사흘 전 마트에서 구입한 등산용 로프였죠. 장 씨가 10시에 잠들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학습지를 배달하며 해외 학회비를 보탠 아내. 교단을 내려놓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기 꿈을 접은 아내. 그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어둠 속 주차장, 남편의 차 안이었습니다. 살해 후 장 씨는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쪽에 미리 꺼내둔 검은 여행용 가방을 펼쳤죠. 이정은이 옷장에 비닐로 싸서 아껴두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딸과 제주도에 가려고 한 번도 꺼내지 못하던 가방을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장 씨는 그 가방 안에 아내 시신을 넣었죠. 범행의 동기는 적나라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정은에게 돌아갈 재산 분할액은 최소 7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더하면 장 씨가 잃을 금액은 10억 원에 육박했죠. 장 씨의 서재에서 태운 소를 잔해 속에서 복원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내연녀 한 씨와의 이름으로 된 신혼 아파트 가계약서였죠. 계약 날짜는 범행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기도 전에 새 아내와의 보금자리를 이미 계약해둔 것이었죠. 장 씨는 시신이 담긴 가방에 돌덩이를 넣었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화강암 4개. 범행 일주일 전 인천 외곽의 한 야산에서 미리 수집해둔 것으로 밝혀졌죠. 돌덩이를 넣은 뒤 등산용 로프로 가방을 칭칭 감았습니다. 시신이 절대 떠오르지 않도록 가방의 총 무게가 40kg이 넘도록 설계한 것이었죠. 로프의 매듭은 이중이었고 가방의 지퍼 위를 한 번 더 감아 물속에서 열리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죠. 3개월을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장 씨의 검은 세단과 한 씨의 흰색 SUV가 김포대교 위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GPS 기록상 정차 시간 정확히 10분. 한밤중의 다리 위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죠. 가방은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강물 위에 잠깐 하얀 물보라가 일었다가 금세 사라졌을 겁니다. 40kg의 무게가 가방을 수면 아래로 빠르게 끌어내렸겠죠. 그리고 6m 바닥에다 진흙 속으로 반쯤 파묻힌 채 멈췄을 겁니다. 가방이 강물 속으로 사라진 직후 장 씨는 이정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기를 켜고 지인 3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죠.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 문자를 보낸 뒤 전화기를 다시 껐습니다. 뒤지국 기록에 3분간의 재접속이 찍힌 것은 이 때문이었죠. 아내를 강에 던진 손으로 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장 씨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무엇을 입고 나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안 들고 나갔다고 단정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아침에 옷장을 열어 가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까? 왜 하필 가방을 확인했습니까? 7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뿐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이었죠. 장 씨는 끝까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한 씨가 시킨 것이다 라며 책임을 내연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장 씨의 변명을 산산조각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로프를 구입하고 야산에서 돌을 수집하고 유기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아내의 가방을 꺼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내의 전화기로 위장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3개월 전에 로프를 준비합니까? 순간적인 실수가 돌의 무게를 계산합니까? 마침내 50일의 어둠이 거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오래 차가운 강물 속에서 기다린 이정은에게 마지막 안식을 선물하는 일이었죠. 2014년 12월 법정.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처남은 그 옆에서 딸의 팔을 붙들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50일간의 수색과 그 이후 수개월간의 재판이 남긴 피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장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죠. 등을 곧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 앞에 서던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짧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읽어내려갔죠.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간 강사이던 시절부터 학습지 배달을 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했고 자신의 교직까지 포기하며 피고인의 학문적 성취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리는 동안 장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재판부가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장 씨의 손가락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헌신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 그것이었죠. 내연녀 한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죠.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딸은 방청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남이 딸의 팔을 잡고 부축해 법원 밖으로 나왔죠. 12월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을 겁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딸의 손에는 작은 것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증명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연한 미소, 전단지에 인쇄했던 사진, 식탁 위 밥그릇 옆에 매일 세워두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50일 동안 매일 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던 그 얼굴이 딸의 손바닥 안에서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딸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처남이 옆에 서서 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눈높이에 맞추며 목이 갈라진 채 한마디를 내뱉었죠.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그 한마디를 끝으로 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정은의 유해는 화장되었습니다. 고향 충남 공주의 가족 납골당에 안치되었죠. 50일간 한강바닥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납골당 앞에 한복 한 벌을 접어놓았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이정은이 지인에게 말했던 바로 그 한복이었죠. 딸 결혼할 때 맞춰 입겠다 하던 꿈. 딸은 그 꿈을 대신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정은은 끝내 그 한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은의 옷장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닐에 싸서 아껴두던 여행용 가방이 있던 자리였죠. 딸과 제주도에 가려고 한 번도 꺼내지 못하던 그 가방은 한강 바닥 수심 6m에서 전혀 다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딸은 텅 빈 그 자리 앞에 엄마의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보약 재료를 싸던 한지 한 장을 가지런히 놓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 밥상 앞에 마주 앉고 같은 지붕 아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우리는 과연 본 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강바닥에 가라앉혀도 결국은 떠오른다는 것을. 돌덩이로 눌러도, 로프로 묶어도, 진흙 속에 파묻어도 진실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50일이 걸렸지만 한강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